김성환의 시사야. 한국이 코로나19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의 방역 물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오늘 체코와 스페인이 수입한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최대 80%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산 키트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이름을 독도로 짓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건데요. 며칠 전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실린 중학교 교과서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에서 국민청원에 더욱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이름을 독도라고 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승인도 있어야 하고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지금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4월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 1, 2당이 각각 비례정당을 띄운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은 4번, 더불어시민당은 5번의 기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온라인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과 전화 연결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총선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를 끝으로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후보 등록 현황을 좀 한번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성 비율이 이번에도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80% 이상이 남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이제 50대 중반, 54.7세라고 하니까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청년과 여성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가 대단히 이제 관심거리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청년과 여성들의 그 후보 비율은 생각보다 낮았던 것 같고요. 또 특히 비례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 선거라는 게 어떤 그 연령이라든지 세대라든지 네. 직업, 직군을 좀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데 네. 뭐 이따 말씀들 나누겠습니다만 뭐 턱도 없이 거기에는 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고 여전히 약자나 소수들이 후보에 진입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갈이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네. 인물 교체인데 물갈이율이 통합당 쪽이 좀 높았던 것 같긴 한데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높았지만 역시 이제 역대 선거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아요. 물갈이율. 네, 30%가 안 된다고 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 이번
총선의 공천이 이제 공식적으로 마감이 된 건데 네. 후보 등록으로 이제 완결된 건데요. 가장 큰 특징은 비례대표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역구 공천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았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례대표 쪽이 이제 그 주목을 상대적으로 막판에 이제 특히 또 그 오늘 기호가 확정될 정도로 긴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네. 우리가 이제 막판에 그 주제에 있던데 이은재 의원의 이제 막판 이적까지가 아마 거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현역 의원들이 특히 이제 다선급 의원들이 또 좀 노정치인들이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도가 이런 요인을 충분히 제공을 했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전 같으면 사실 좀 쉽지 않다고 봤어야 될 일들이 각계약진을 통해서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시켜준 탓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번 총선은 다른 어떤 총선보다도 비례대표 쪽의 공천 과정이나 공천된 인물이나 또는 이 기호 배정까지가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앞서 이제 여성하고 청년 비율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하면은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년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실제로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청년 공천율은 한 10% 될까요? 한 30대도 몇 명 진출을 못했어요. 각 정당으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청년도 보세요? 그렇고 여성도 그럴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되고요. 이렇게 그 애초에 기대됐거나 예상됐거나 또는 요구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탓이 좀 컸어요. 그러니까 가려졌습니다. 별로 네. 이제 정치권이 압박을 느낄 기회나 계기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럼 그 기득권이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묻어간 거죠. 이제 가려진 건데. 네. 또 하나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청년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젊다라는 거,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만 갖고서는 안 돼.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네. 뭔가 이 공적인 일에 걸맞는다라고 하는 뭔가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여성도 비슷한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권 자체가 시류에 편승해서 이번 총선용으로 그냥 굳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일회용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이게 사실 길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청년이나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또 비례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은 반반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과 여성이 아직 우리 정치권에서 정당 내에서 활동하는 비중이라든지 그게 아직 기반이 안 닦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비례가 됐건 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그 연장이 계속 안 되는 거죠. 재선 3선으로 연장이 안 되고 또 이제 발탁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정당 내에서 그런 훈련을 거쳐가지고 하기 지방의원이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또는 당내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진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30이라 하더라도 20대 때부터 활동했으면 10년의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의 경력이 아니라 30인데 바로 이제 1년도 안 되는. 이건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령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기득권 정치가 워낙 강한 양대 정당들 그리고 진영 논리와 이런 대립 반목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한국 정치의 구조와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정당들은 한 10대 때부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일종의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역할을 하면서 네. 정치 수업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20대 초반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업을 받은 정치인들이 뭐 국회나 이런 데 원내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네. 길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각 정당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짧은 기간 안에 청년이니까 발탁해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서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청년 집어넣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청년이 못 들어가는 여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또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조금 이제 심하게 말하면 출세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국민을 대표하고 진짜 대의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보다는
일확천금 비슷하게 특히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네. 잘만 당 만들어서 하면 배치단다. 굉장히 많이 보여도 아까 이은재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재선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놓기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 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게 이제 얘기가 특권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거기다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자존감 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상한 보수 사람꼴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워낙 달라요. 일반 이 시민들하고 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 주태가 다 생기는 거죠. 앞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국민이 기대할 때는 한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약간 혁신적인 바람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바람은 전혀 없는. 이제 항상 역대 최악의 국회였고요. 항상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네. 국회를 기대했는데 이제 악순환이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치권이 좀 전체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악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여기에 껴묻어 간다라는 그 대단히 현실적인 그 인식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좀 냉정한 평가. 좀 정치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아픈 평가를 아니 해주는 근데 거 아닌가 그 사람들요 얘기해봐야 네. 듣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얘기는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네. 분석도 중요하지만 전 이제 앞으로는 언론도 비난과 비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바뀌지 자꾸 분석만 하고 전망만 하니까 네. 별로 자극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청취자 오윤재님께서도 정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 중 하나는 젊은 층의 적극적 선거 참여이며 여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적극적 선거 참여 역시 필수입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의 투표율이 한 80% 정도 된다.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정치권이 이렇게 공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럼 대단히 합리적인 네.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필요를 느꼈다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서서 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투표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젊은 층하고 여성에서 좀 적극적인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이제 좀 코로나가 하게 이게 됩니다. 문제예요. 계속 코로나19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서울 총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이제 슬로건을 공개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을 지킵시다. 미래통합당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원내 1, 2당의 총선 슬로건에 대해서 여기 안에는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국민을 지키자라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19로 의식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1월 20일 날 확진자가 생기고 처음 생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기 대응이 미약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부에 네.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팬데믹인가요? 세계 대유행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한 보름 됐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어떤 추세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전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네. 세계적으로 막 유행이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그래서 국민을 지킵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잘해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여당으로서 강조하는. 그걸 지금 얘기한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바꿔서 한다. 옛날에 이제 자유당 때 못 살겠다만 갈아보자 이런 구호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어쨌든 바꿔야 된다는 건 야당의 구호죠. 구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지 통합당은 대단히 보수적인 정당인데 바꿔야 산다 그러니까 대단히 진보적인 것 같아서 변화를 추동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네. 네, 교수님. 뭐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또 우리 좀 얘기 나누겠지만 이제 후보 등록 요 시점부터 지난 한 주부터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보면 여권의 흐름이 좋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 조사에 따라서 그 시점에 시적절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론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교체론이죠. 네. 심판과 교체의 키워드를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선거든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통령의 임기가 한 중반쯤 됐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거론되기도 네. 했잖아요. 네. 또 그게 일정하게 또 이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국민들의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당 심판론이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심판론에 대해서 어느 심판론 쪽이 좀 더 강하게 작동을 할지. 원래는 이제 말씀처럼 집권 4년 차, 3년 차에는 당연히 정권 심판론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 선거라는 거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총선거는 어쨌든 과거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래서 회고적 투표다, 뭐 전망적 투표다 이런 얘기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번에 그래서 정부 심판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이 정부뿐만이 아닌 거죠. 당연히 선거는 그 평가에 따라서 잘했으면 평가가 좋게 나오는 거고 못해서는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거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게 점수 네.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점수를 매기려면 점수 매긴 대상은 여당이 돼야 되는 거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정당은 아니니까. 당연히 그 정부 심판론이 있는 거고 야당 심판론 왜 이번에 나오냐면 사실 이 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야당은 권력을 잡은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뭘 심판합니까? 근데 왜 나왔느냐. 워낙 이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탄핵을 둘러싼 행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성이고 수구적이고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야당 심판론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사실. 이미 이제 많이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그러졌죠. 당도 그리고 이제 당명도 바꾸고 보수와 통합하면서 이제 많이 희석이 됐죠. 탄핵에 찬성했던 이제 세력이 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탄핵의 강을 걷는 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덮었는지 모르지만 그 정부 심판론이 남아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이런 걸 덮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선거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쟁점축 그게 별로 실종된 거예요. 그럼 요지는 말씀은 심판론이 작동하기 좀 어렵다라는 선거다. 게 이제 양쪽의 심판론이 다 작동하기 좀 어렵다. 대체로 흐름을 보면 그 안정론이 좀 우세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오면서 이제 이 정권 심판론하고 야권 심판론이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또는 역전되는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이러면서 결국은 또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모범적인 사례로도 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크레딧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 여당에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선거의 초점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저는 고비가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났고 4월 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14일간. 네. 그러면 이제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변수가 이제 남은 거고, 거기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이제 김종인 효과가 어떻게 이제 그 2주 남짓한 시간에 나타날 것이냐의 부분. 그다음에 현재 또 아마 다음 주 중에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지만 4월 6일 지금 개학을 일단은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상당수의 대학들도 6일, 13일 요때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 네. 이제 대면 수업으로 이제 정상화의 시점을 잡고 있는데 그 전후에 어떤 돌발 변수들이 있느냐 없느냐. 네.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 좀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사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게 문 대통령 지지율이 55%, 국정수행 평가도 긍정평가율이 55%로 나타나면서 1년 5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정권 심판론이나 뭐 어떤 국정운영 평가에 관한 부분하고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하고 같이 좀 분석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여당에 당연히 유리할 거고 뭐 우리가 후광효과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걸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랑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위협 요인이라는 게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도 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검역 체계라든지 방역 체계라는 게 대단히 우수하다라는 어떤 민족적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제압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걸 하는 건 정부거든요. 그 비판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도 정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또 긍정적으로 받는 것도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보다는 이 현 정부에 대한 여권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 이게 바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선거와 직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다 말씀한 겁니다만 코로나19라는 게 이번 선거에 쟁점축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이제 14일 이제 4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면 20일 남았잖아요.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하루 전날까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그 김영민 낙검수 네. 그런 경우도 어떻게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시간에 발생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희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 다시 한번 네.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55% 지난주보다 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 비율은 39% 전주보다 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 증가폭이 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도층,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층에 대한 평가는 서로 지금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중도층 평가가 긍정평가율이 46%였는데 57%로 큰 폭으로 지금 올랐던 게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19 대처가 56%, 최선을 다한 6%, 전반적으로 잘한다 4%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꼽은 비율이 이 지금 원래 한 30% 정도였는데 37%, 44%, 54%, 56%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오르기 전에 긍정과 부정이 거의 엇비슷하거나 부정이 좀 높았을 때 보면 똑같은 이유로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어요. 코로나를 잘해서 코로나를 못해서였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한 이유가 올라왔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 쭉 떨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수도권 50대에서 이제 그 폭을 주도한 셈이 됐어요. 이걸 이제 올려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격을 올린 부분도 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관리가 지금 이 상황 장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크레딧을 대통령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일 선거를 했으면 아마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것도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례대표 득표율하고 상당히 관계가 높은 걸로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 지역구 선거는 좀 예의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253개 선거가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비례대표의 득표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권에게는 대단히 좋은 신호죠. 네. 이번 여론조사 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방송법상 고지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실시를 했고요.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 후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 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14%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후보 등록 마감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후보 등록 마감을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의 기호, 투표용지 배치 순서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이번엔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신생 정당이 많이 생겨나면서 투표용지가 길이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60cm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보 등록 마지막까지 이른바 의원 꺼주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의원 꺼주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대출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대출 의원 꺼준다 이런 얘기를 대출한다. 이 그만큼 이제 그럼 나중에 다시 갚는 겁니까? 갚는다는 게 합당이 될지 합당이 연대가 되거나 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이런 현재 의원 꺼주기 이른바 이 행태에 대한 비판적이고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아무튼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이런 취지를 너무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당을 하나 만들어서
어쨌든 몇 표를 좀 얻으면 왜냐면 준연동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병립형이 아니라서 잘하면 1, 2번 받으면은 3%만 넘기면은 봉쇄정이 3% 이상 돼야지만 이제 비례대표가 배정되는 거니까 네. 그것만 넘기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정당들이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닌가. 60cm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60cm 굉장히 길어요.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권자들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찾아 찍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상위 순번, 그러니까 상위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각적으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의원 꺼지기도 해서 의석을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정말 그 가뜩이나 혐오 불신에 지금 시달리는 정치인데 이번 선거는 아까 잠깐 모 의원 얘기해서 자꾸만 그 의원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그냥 모 의원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뭐 당을 계속 옮기고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그 비례투표용지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 겁니까? 이게 통일번호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지역구 의석이 혼선이 있어야 있었어요. 돼요. 지역구 의석이 네.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현역의원이 있어야 되고 또 지난 선거에서 얼마 이상 득표를 했어야 되는 이제 우선권을 주는데 그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보니까 오늘 현재 선관위에 등록을 완료한 정당이 51개더라고요. 51개요. 예. 그리고 창당 준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게 2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6개는 아마 창준위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할 적이 아니었을 거고 네. 51개 정당이 다 후보를 내는 건 아마 아닐 거라고 보여져. 이 중에 상당수는 후보를 내겠지만 그 4년 전 선거를 보면 기호가 21번까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30cm가 좀 넘었거든요. 그게 당시 선관위에서 그 분류기를 사용해서 그 개표를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60cm 나오는 건 아마 이 등록된 정당 모두가 후보를 냈을 때 그리고 아마 그 이 간격을 좀 더 이 기술적으로 좁혀가지고 네. 했을 때 아마 나오는 게 아마 60cm 언저리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개표가 아마 수작업으로만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이 길이가 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적절한 규모의 그 전국적이진 않아도 집중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지지만 갖고 있으면 최소한 몇 명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선거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면요. 네. 민주당이 당연히 1번이잖아요. 지역구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네, 그렇죠. 의석이 120석이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한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지역구석이 5명 이상 또는 지난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1번이고 통합당이 2번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그 네. 지역구예요. 그 다음에 민생당이 3번, 민생당이 21석이거든요, 지금. 민생당. 네.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 이제 그 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뭐 미한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게 4번이에요.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5번, 정의당이 6번인데 이게 지금 1, 2, 3, 4, 5번, 6번 다 아는 건데 비례투표를 보면요. 1, 2번이 빠졌어요. 민주당 1번 빠지고 통합당 2번이 빠지고 3번부터 시작돼요. 3, 4, 5, 6번. 민생당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네. 번호는 여전히 3번 그대로죠. 네. 통일기호니까.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번잡하게 말씀드리냐면은 1당, 2당이 비례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비례 안 내니까. 위성정당을 비례투표용지에서는 했으니까. 사라져 버렸죠. 그게 아주 이번 선거의 어떤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다. 그럼 비례투표용지에서는 민생당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고 3번부터 시작해요. 그다음에 3번, 4번,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정의당. 정의당이 네 번째 위치하는 거죠. 네. 사실 그것도 그것 때문에 사실 의원거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이른바. 근데 지금 좀 특이한 현상이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 조사를 앞서 제가 언급한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5%,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4%, 1%포인트 차밖에 안 나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9%를 지금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대폭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직 퍼지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좀 갈린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쪽으로 갈린 부분이 있고 최소한도로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지층을 비례위성정당으로 최소한 기본 이상은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더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예측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열린민주당이 1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네.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조국 사태와 연관 안 시킬 수가 없죠. 여기 왜냐하면 공천받은 인물들의 면면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네. 최강욱 전 비서관이라든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쪽의 그 지지자들이 대단히 강고하다. 굉장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집력이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은 의외의 지지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0% 이상 득표도 가능할 것이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흐름으로 지금 봐서는. 벌써 9%까지 나오고 이 있는 정의당을 이미 뭐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같은 거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아주 선명한 지지나 어떤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당이 오히려 더 호소력이 강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제도의 영향이긴 한데 광범한 지지보다는 확실하고 동원할 수 있는 지지를 갖고 있는 게 의석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더 말할 나위 좋다라고 하는 게 열린민주당 사례죠. 그러면 지금 정의당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청년위원회인가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찬성한 것을 반성한다. 이런 입장까지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사실은 연합정당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뒤늦은 그렇죠. 뭐 후회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의당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투표를 정의당은 이번에 생각보다 네. 저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간 유권자들이 중도 유권자들이 보수나 진보에 치우치지 않더라도 정의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졌었거든요. 네. 정의당이 대단히 진보적인 쪽에 위치하면서도 약간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도 어쨌든 정의당은 일관되게 자신의 몫을 내왔다. 소신 있게 이런 이미지를 대단히 강고하게 구축해 놨었어요.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정의당답지 않은 데스노트라는 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사과를 했잖아요. 지금 정의당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돌리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바 열린민주당은 선명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 그 선명성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 선명성은 다른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쪽 진영에서 봐도 정의당은 썩 자기들 지정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또 원래 정의당을 좋아했던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미 정의당은 상당히 이제 연동의 비례대표제 때문에 자신을 공수처라든지 이런 쪽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얘기했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인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의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이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우세하지 않느냐. 정의당 지지율이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네. 별로 좋은 징조는 안 해.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까지의 이 흐름으로 봐서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정의당은 이쪽에서 반대로 국민의당은 이쪽에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쪽에서 상대적으로 비례위성 정당에 대한 염증이나 또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은 있는데 이 정의당 쪽의 위치를 보면 더불어그룹은 셋이란 말이에요. 둘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이쪽은 이제 혼자 있는 거고 따라서 이게 이제 황금 분할이 되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느냐 아니면 비효율로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3% 이상이 이제 그 진입 장벽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그 3%에서 5% 사이를 얻느냐 5%에서 10% 사이를 얻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이 많이 얻는다고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네. 30석으로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분배 과정에서 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한 경우는 적게 얻었는데 최대 의석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더불어그룹 내에서 분할이 되느냐는 거에 정의당은 좀 연동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다 만만큼 좀 좋게 얻었는데 의석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지금 네. 이 방정식이 됐고 거기에 정의당은 독자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게 아닌가. 대단히 곤혹스럽고 지금 이걸 후회한다는 게 반성한다는 게 무척 때늦은 감이 있는 거죠. 이미 많이 늦은 얘기죠. 약간 부정적인 관점들을 말씀해 정의당이 이제 자신들이 유지해왔던 스탠스 계속 했으면 이번에 굉장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렬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전 대표 지금 그 미래통합당 결국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정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의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김종인 전 대표는 경제 쪽으로 이제 쟁점축을 이제 형성하려 할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아까 쟁점축이 형성이 안 된 선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가로지르는 흔히 말하는 크로스 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이제 이 정치 무슨 코로나19 쪽으로 가면 결국 이제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충분히 했잖아요. 지금. 네. 이거 이제 경제가 잘못됐다. 경제를 실정을 했다. 경제 실패를 부각시키는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네.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은 그 부분이 코로나19의 변수를 덮는다면은 선거가 야당에게 대단히 유리해질 겁니다. 제1야당에게. 네. 근데 그게 실패한다면 이제 김종인 변수는 사고 들고 마는 거고. 근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는 2012년도 19대 총선 때 성과를 받고 새누리당 쪽에서 성과를 네. 봤어요. 그의 대선 승리를 이어졌고 박근혜 후보가 또 불과 4년 전에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또 비대위 네. 대표를 했단 말이죠. 그때 또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진영을 가리지 않고 경제를 가지고 뭔가 승부를 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다 선거 기술자라고 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 선거 철새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경제라면서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김종인 이제 구원투수가 통합당에게 통하냐 안 통하냐의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뭐랄까요. 김종인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을 굳이 왜 미래통합당에서 한번 사실 무산이 됐었잖아요. 네. 이렇게 선거 한 20일 정도 남겨둔 상황까지 왜 굳이 모시려고 했을까? 이 얘기가 같이 섞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의 언급이 가장 그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를 설명한 언급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좀 다룰 수 있겠는데 핵심 요지로는 결정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충분 조건은 안 돼도 필요 조건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최소한도의 기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김종인 이제 위원장의 8년 전, 4년 전 이 행보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분이 가셨던 정치 세력에게는 좀 어려웠던 것들을 한 게 있어요. 8년 전에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4년 전에 친문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좀 강경파들 제거하는 장면들에서 보면 따라서 이번에도 또 스스로의 언급도 이미 경제민주화는 뭐랄까 한물 같다는 식으로 네. 이미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제 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아닌 거죠. 따라서 아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에 이 잘 관리되고 있는 이 크레딧이 정부 여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원래 안 좋았던 거고 그건 원래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 좋았던 건데 코로나에 가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별해 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게 관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제 쪽일 거고 아마 2일에서 14일 사이에 뭔가 그 보여주실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임팩트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모시려고 한 이유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공천 문제도 사실 좀 뒤에 시끄러웠었고요. 그리고 종로에 지금 그렇죠. 출마를 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가서 낙선을 하거나 선거에서 패배를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황교안 대표한테 지금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그 요인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김종인 이제 이분이 워낙 선거 전문가니까 끌어온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정치공학적으로 이 지금 선거가 끝나면 대선 아닙니까 이제. 네. 황교안 대표로서는 지든 이기든 간에 대선에 갈 거예요 어쨌든. 그게 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후보로서 책임론 같은 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김종인 변수가 또 하나는 패배했을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이제 책임을 나누는 이런 측면에서도 좀 김종인이라는 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근 교수님도 비슷한 분석을 예, 하고 뭐 계시는 여러 가지 거죠?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서로 조건이 안 맞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부적으로 보면. 김종인 대표는 김종인 뭐 총괄선대위원장은 모든 권한을 달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그 거잖아요. 조율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좀 스무스하진 않았죠. 네. 저는 이제 무산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수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김종인 전 대표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드보이 이른바 불리는 분들인데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비례대표 공천 순위가 2번에 올라갔다 그래서 논란이 됐다가 지금 14번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리고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맡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조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저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박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참 대단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청원 의원 같은 분도 옛날에 13대 때 그 12대 때부터 나왔던 민한당으로 나왔던 분인데 맹장이었거든요. 서청원 의원. 네.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저하고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도. 원내 총무할 때 그때 그 통일민주당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구선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네. 지역구 바꿔가면서. 이 부분도 그렇고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더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어제 2번 비례대표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마 저도 너무 많이 놀랐고. 근데 오늘 또 민생당의 여러 가지 그 당내 갈등 끝에 나온 게 14번이란 말이죠. 네. 그 현재 대체적인 전망은 민생당이 14번 가지고는 당선되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죠. 알 수 없지만 물론. 왜 그랬을까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 생각하셨겠죠. 네. 참 이번 선거는 참 여러 가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공동정치구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교육부가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 기준안을 마련한 건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연구하는 곳 참쌤스쿨의 김차명 대표를 연결해서 실제 온라인 교육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번 기준안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참쌤스쿨, 그러니까 쌤이 아니라 쌤이더라고요. 참쌤스쿨이 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전국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이제 디지털 콘텐츠 교육 자료를 만드는 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24명 정도 모여 있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이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제 고민도 같이 나누는 그런 선생님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쌤스쿨은 최근에 지금 어차피 개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학생들이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용자가 그것 때문인가요?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같은 것도 운영하는데 하루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이제 접속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 이후 수업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이 교사 입장에서 이번에 기준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도 대충 정해 놓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장 입장에서는 이제 참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기준안에 따르면 이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인프라 자체가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왜냐하면 뭐 웹캠이 달린 PC가 있어야 되든가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되든가 여러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우리 학교에는 놀랍게도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리고 방금 며칠 전만 해도 웬만한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SNS 이런 것도 다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거를 시행하기에 많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 가장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보통 우리는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면은 선생님과 학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소통하는 수업, 이걸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도 카메라가 달린 그런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그런 인프라가 같이 동시에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교사가 콘텐츠를 제공해서 이거 봐라 하는 수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과제를 제시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교육부에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온라인 수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학스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클래스룸 같은 걸로 이제 과제를 제시하거나 콘텐츠도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에서 교사들이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면 가정에서 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원하는 수업에서 미래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교육부에서 각 가정마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 지금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할지 안 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네. 사용도 미숙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 수업을 혼자서 듣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도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특히 특수학급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마다 개개인의 이제 그 교육적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주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이렇게 뭐 접속을 해가지고 선생님이나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있어서는 이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경기 백오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학교도 개학이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네. 어떤 방식으로 학습 공백을 메우고 있나요? 일단은 학생 공백이라는 게 조금 논의해봐야 될 게, 어차피 지금 개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 5% 이제 모여가지고 하게 되면 어차피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방학을 끌어서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휴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시 그 처음부터 뭐 진도라고 하는 처음부터 진도를 다 나가게 될 텐데,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에 대한 콘텐츠 제공하거나 이제 그 담임 교사들이 가정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뭐 학습에 대한 이야기 상담 나누는 것들로 주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좀 더 큰 상황이긴 한데요. 네.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온라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서부터 예. 이제 미래교육, 온라인 교육, 뭐 이제 교실을 벗어난 교육,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은 구호랑 말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실제로 이뤄진 거는 별로 없어요. 특히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제 선생님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나 이제 쉽게 교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은 많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런 온라인 교육에 좀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참쌤스쿨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하면 가장 이 현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온라인 교습 방법이 없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 방법이 3가지가 다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교사가 이런 교육 콘텐츠를 뭐 직접 제작하거나 혹은 좀 좋은 교육 콘텐츠를 아이들한테 미리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사가 과제를 주고 이런 단계가 있으면 온라인 수업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쌍방향보다는 네, 일단 네. 온라인 콘텐츠로 올려놓으면은 그걸 네. 학생들이 보고 나중에 선생님하고 단톡방이든 네, 네, 네. 아니면은 뭐 누리집을 통해서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이런 방식이다. 네, 먼저 자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학급에서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 구축이 아직은 좀 덜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온라인 수업도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당국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제도를 보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가지고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급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데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학교나 거기에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사들도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교사에 대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대책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걱정스러운 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시급하게 교육당국에서는 대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이렇게 논의가 되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네, 선생님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모이더라도 돼가지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맞아요. 오프라인으로 모이더라도 예.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쌤스쿨 김차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